코리 리친스와 에릭은 정말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두 사람은 30대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큰 집에 여유로운 생활, 귀여운 새 아들까지 부족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릭은 아들들의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였고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걸 직접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서 2022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 에릭이 한밤중에 자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강도가 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이날 밤 남편 에릭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코리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 몸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39살 새 아이의 아버지 에릭은 그렇게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동맥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들은 더 조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에릭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했어요. 에릭은 사망 전날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평소에도 허리 통증이나 다른 통증 때문에 약을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처음에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약물 문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 코리는 한동안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코리는 새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몇 주 뒤부터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기 시작해요. 책 제목은 Are You With Me? 나와 함께 있어줄래? 였고 이 책 속에서 에릭은 천사로 등장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아이들 곁에 머무르는 존재로 나와요. 이 책은 아빠를 잃은 자신의 아이들이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쓴 책이었어요. 그리고 코리는 이 책을 나의 놀라운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인 에릭에게 바칩니다 라고 썼습니다.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동화로 풀어내면서 이겨내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고 사람들은 코리에게 깊이 공감했어요. 코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책과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책도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슬픔을 극복한 엄마의 상징이었던 코리가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의 책을 사서 읽었고 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그 책에서 천사로 나오는 남편을 사실은 책의 저자 코리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인터뷰에서 흘렸던 눈물들, 슬픔을 견뎌냈다고 말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을 잃은 미망인처럼 보이기 위한 연출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쓴 착한 엄마였을까요? 코리 리친스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건은요, 현재 유타주 서밋 카운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총 5주간 진행될 예정이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간 정도의 시점입니다.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관련 다큐 같은 걸 봤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도 미국에서 꽤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 건데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와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리와 에릭의 첫 만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9년이었어요. 당시 코리는 홈디포라는 초대형 건축자재 마트,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인데 건설 자재랑 공구를 파는 그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에릭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홈디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에릭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콜이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서 콜이가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릭은 사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줄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 결혼은 서로에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에릭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내가 진짜 다시는 사랑을 안 해야지. 이런 조금 다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코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해보고 싶은, 이 여자와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에릭은 홈디포에 갈 때마다 코리 때문에 설렜어요. 오늘은 번호를 물어볼까? 아니야, 거절당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스스로 물어볼 용기가 안 났는지 결국 친구에게 부탁해서 코리의 번호를 알아내요. 그렇게 번호를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금방 가까워졌고 에릭은 코리의 가족들과도 빠르게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2013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에릭의 어머니 린다가 코리를 따로 부르더니 혼전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 에릭도 코리도 서로의 현재 자산이나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미리 선을 그어놓는 계약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이미 한 번 에릭이 이혼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린다는 첫 번째 결혼이 끝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들이 다시는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충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이런 계약서를 가져오게 된 거죠. 어쨌든 코리는 서명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려 나갑니다. 첫째 카터, 둘째 애쉬튼, 막내 웨스턴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릭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 역할을 잘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거의 우상처럼 바라봤다고 해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타입이었어요. 특히 아들들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단순히 경기장에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참여하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가족은 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살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삶이죠. 좋은 집, 안정된 수입,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 누가 봐도 성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에릭은 석조 건설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도 잘 됐어요. 주변 사람들도 에릭이라면 사업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에릭이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에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드릴게요. 에릭 리친스는 1982년 5월 13일 부모 진과 린다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는 케이티와 에이미,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리친스 가족은 유타주 서밋 카운티 작은 마을 안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가족이 소유한 큰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이 나중에 지역의 영구보존 지역으로 지정됐고 마을에는 리친스 가족 이름이 붙은 건물들까지 있을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감이 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에릭은 어릴 때부터 이 목장에서 가족 일을 도우면서 컸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몰몬교 신자였기 때문에 에릭 역시 청년 시절에 멕시코시티로 2년간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를 마친 뒤에는 유타 대학교에 진학했고 국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부전공은 스페인어였습니다. 이런 배경만 봐도 에릭이 성실하고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오히려 그 경험 이후에 에릭은 가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코리는 에릭보다 8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인 2009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당시 에릭은 27살, 코리는 19살이었던 거예요. 코리라는 이름은 원래 코리 어머니 리사의 결혼 전 성이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코리라는 이름이 여자아이에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코리에게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로니 주니어, 르네, 민디. 아버지 로널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따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로 어머니 리사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겪어서인지 코리는 꽤 일찍부터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익혔어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병원이나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고 홈디포 마트에서 계산 일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관련 사업도 했었고 이것저것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이어나갔어요. 코리는 웨버대학교 보건행정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결혼 후에 코리는 자기 친오빠 로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리도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세웠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코리가 부동산 감각이 꽤 좋았다고 해요. 집을 싸게 사서 수리하고 다시 되파는 하우스 플리핑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유타 지역에서 여러 매물을 동시에 굴리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이후의 삶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풀리고 있었어요. 사업 잘 되지, 아이들 잘 돌보지, 집도 여러 개, 차도 여러 개. 게다가 인간관계까지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그 안은 썩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가족이 그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 뒤에 숨어있던 균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양쪽 가족들이 서로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양육권 싸움에 변호인단도 계속 바뀌고 하면서 정말 관련 자료가 수백 페이지를 훌쩍 넘길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결국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겠지만 코리와 에릭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코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2022년 초 코리가 유타주 와사치 산맥 인근, 그러니까 스키 리조트와 레저 지역으로 유명한 쪽에서 굉장히 큰 미완공 대저택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곳은 거의 12,000평 가까운 부지 위에 562평짜리 본체와 100평이 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엄청난 규모의 매물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2017년부터 짓기 시작한 곳인데 끝내 완공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는 이 집을 보자마자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를 레저 목적의 인기 숙소로 탈바꿈하고 싶어 했어요. 계획상으로는 침실 8개, 욕실 12개, 수영장, 골프 시뮬레이터, 암벽 등반 벽까지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큰 이익을 남기고 완전히 팔아버릴 목적이었어요. 코리랑 에릭이 회계사랑 같이 이걸 계산한 적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최종적으로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80억 정도를 벌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저택의 금액은 290만 달러였어요. 43억 정도? 그러니까 코리는 이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해오던 하우스 플리핑 사업을 훨씬 더 큰 판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였어요. 이 매물은 코리 혼자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도 무리가 됐지만 완공까지 하려면 그 이후에도 막대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 잘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초대형 리스크였던 거예요. 코리의 의견과는 다르게 에릭은 이 집이 너무 비싸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구매를 반대한 거죠. 반면 코리는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릭이 자신의 커리어 결정에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몇 개월 뒤 코리는 결국 이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계약이 아직 성사된 건 아니었지만 코리는 매수 제한을 넣었고 3월 3일 밤에 두 사람은 그 큰 저택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릭은 이걸 끝까지 반대했고 집을 사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검찰은 축하 파티가 마치 에릭이 저택 구매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코리가 만든 가짜 명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일 밤 9시쯤 코리는 부엌으로 가서 에릭에게 줄 칵테일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보드카와 진저비어, 라임이 들어가는 모스크바 뮤리라는 칵테일이었습니다. 에릭은 침대에서 THC 젤리와 함께 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젤리는 대마 성분의 젤리라고 해요. 수면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개발된 젤리라고 합니다. 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릭과 코리는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세 아들 중 한 명이 야경증 때문에 잠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아이 방으로 가서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아이를 다시 재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 침대에서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보통 실수로 잠들면 얼마 못 자고 놀라서 깨잖아요. 새벽 3시, 코리는 아이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를 확인하고 부부 침실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에릭의 옆에 누웠는데 조금 이상해요. 에릭의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몸도 딱딱하고 숨도 쉬고 있지 않았어요. 3시 21분, 코리는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에릭은 침대 발치 쪽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코리가 침대에 왔을 때 에릭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눕기 전에 이상한 걸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의심스럽게 봤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911 통화에서 디스패처가 CPR을 시도하라고 하면서 에릭의 위치를 옮기라고 말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코리는 그 지시대로 CPR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출동한 보고서에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면 구급대원들이 가서 CPR을 시도했을 때 에릭의 입에서 그때 피가 팍 튀어나왔다고 해요. 만약 코리가 정말로 CPR을 하고 있었다면 이미 피가 나왔어야 되는데 구급대원이 누를 때 피가 분출됐다는 건 그 전까지 에릭의 가슴에 아무런 압박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리가 CPR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에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에릭은 3월 4일 오전 4시 58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리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울었어요. 구급대원들은 에릭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동맥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이 너무 젊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코리의 가족들은 코리가 에릭이 죽고 나서 거의 2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에릭이 죽은 바로 다음 날 코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3월 5일 에릭이 죽자마자 그 대저택을 실제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거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코리는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에릭의 여동생 한 명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4년이 지나서 얼마 전 재판에서 이날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보시면 전혀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Come back in the corner with us. There we go. Richard? Richard. Richard, yep. 여기 오른쪽 끝에 이 사람이 코리입니다. Oh! you are an Afghanistan warrior. You are an Afghanistan warrior. 아니 만약에 기존에 약속되어 있었던 자리라고 하더라도 전날에 남편이 죽었는데 전날에 이 집 사람이 죽었는데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축하하는 게 말이 돼요?
재판에서도 TV에서도 코리는 남편을 잃은 슬픈 미망인의 모습으로 본인을 포장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찾아와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전혀 자신의 말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이 파티 바로 다음 날 3월 6일이죠. 에릭의 여동생 에이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 집에는 에릭의 차고가 따로 있었대요. 거기에 에릭의 차도 있고 에릭의 금고도 있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그 차고에서 자물쇠공이 금고를 드릴로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가 코리한테 그랬대요. 아니 우리 아빠한테 비밀번호 직접 물어보면 되지. 왜 자물쇠공을 불러? 에이미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도대체 에릭의 금고를 왜 저런 식으로 여냐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코리가 에이미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부적절한 말들을 퍼부었어요. 이때까지도 코리는 몰랐습니다. 에릭이 생전에 자산 구조를 바꿔놓고 그걸 코리가 아닌 여동생 케이티에게 맡겼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에릭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다 자기가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가 여기 우리 오빠 집이야. 너는 나 못 쫓아내. 그랬어요. 여동생 말로는 이때 쿠리가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처음 보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공격했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겨우 떼어냈는데 에릭의 여동생은 이미 코리에게 맞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코리 가족은 이 싸움에 대해서 다르게 말했어요. 금고를 부순 이유는 에릭이 그 안에 어떤 문서를 남겨뒀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서였고 때린 이유도 코리가 먼저 달려든 게 아니라 에이미가 먼저 달려들었다고. 코리는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 피가 나고 그런 심각한 싸움이 아니라 거의 밀치기 정도의 싸움이었다고 말했어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싸움으로 코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죠. 에릭이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신탁 안에 옮겨놓고 그걸 여동생 케이티에게 맡겼다는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릭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결국 코리는 남편 에릭과 에릭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에릭이 자신을 속였고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코리의 지분을 코리 모르게 옮길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혼전 계약서 기억나시죠? 결혼식 날 에릭의 엄마가 가져왔던 계약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상태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는 서로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에릭의 자산을 코리가 가질 수 없지만 만약 남편이 죽게 되면 에릭의 유산을 코리가 갖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에릭이 코리 몰래 여동생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긴 거예요. 코리는 에릭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여동생에게는 추가로 30만 달러의 법률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에릭 사망에 대한 형사소송이 곧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에릭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릭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릭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에릭은 동맥류로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사인은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 중독이었습니다. 체내에서 치사량보다 5배 많은 양이 검출됐다고 해요. 코리의 가족들은 그 이유를 THC 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에릭이 술이랑 같이 이 젤리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에릭은 거의 매일 일을 마치고 나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 젤리를 먹었는데 에릭이 이 젤리를 정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면 길에서도 사고 여기저기 보이면 그냥 샀다고 해요. 그리고 에릭이 일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허리랑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진통제 좀 구해달라, 누구를 통해서 그것 좀 사달라 이러면서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의 가족들은 에릭이 출처가 불분명한 약들을 먹으면서 그중에 펜타닐이 섞인 무언가를 먹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릭의 가족들은 이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에릭 스스로 약물을 먹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에릭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코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에릭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예전부터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코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드릴게요. 2020년 에릭과 코리는 둘이 그리스로 로맨틱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여행에서 에릭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에릭은 술을 먹고 갑자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코리가 술에 치명적인 무언가를 넣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여동생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가 아무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에릭은 코리가 건넨 술을 마시고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코리의 오빠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에릭이 아픈 이유는 코리가 술에 뭔가를 넣은 게 아니라 웨이트리스의 실수 때문이라고. 약 중에는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약들이 있어요. 당시에 에릭이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그 약이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에게 무알코올 음료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실수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가지고 온 거죠. 에릭이 그 술을 먹고 통증을 호소했을 때 코리가 곧바로 의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금 처치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에릭은 이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2020년 11월에 새로운 신탁을 작성했다고 해요. 코리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에릭의 모든 개인 재산, 자기 회사 사업 지분까지 모두 다 이 신탁으로 옮겨놨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와이프 코리가 아닌 여동생 케이티에게 주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드리면 이 내용은 에릭이 죽을 때까지 코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에릭은 또 한 번 아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코리가 290만 달러짜리 큰 저택을 구매하고 싶어한 뒤의 일이에요. 에릭은 그 저택이 290만 달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한동안 이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월 어느 날 갑자기 에릭의 사업 파트너 코디는 보험회사로부터 알림을 하나 받게 돼요. 코리가 에릭 보험의 수익자 명단에서 사업 파트너 코디를 빼고 자기 자신만 유일한 수익자로 바꿔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디는 이 사실을 바로 에릭에게 알렸어요. 당시 에릭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나 내 가족이 나 몰래 내 생명보험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잖아요. 에릭은 이미 그전에도 코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걸 완전한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회사 지분에 대한 수익자 명단에서 완전히 코리를 제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에릭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조용하고 평화롭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에릭은 여동생들에게 이 모든 걱정을 털어놓고 결국 여동생 케이티를 자신의 위임장 담당자로 지정하게 됐어요. 이게 코리가 에릭의 자산을 못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날 에릭은 코리가 건넨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호흡곤란까지 겪고 쓰러졌어요. 이날도 에릭은 주변 사람들에게 코리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부분 역시 코리 측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샌드위치 구매한 건데 샌드위치가 상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그날 에릭이 그 정도로 아팠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날 에릭이 아프고 나서 낮잠 자고 아이 경기에 코칭하러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사건에서 코리의 가족들과 에릭의 가족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경찰들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리는 슬픈 미망인의 모습으로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고 에릭이 사망한 지 1년 뒤에 그 책이 완성됐어요. 코리는 이 책을 들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책을 홍보했어요. 저는 그냥 밤에 아이들에게 읽어줄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하나 써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이 책을 쓰면서 오히려 자신이 치유됐다고.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일상을 천천히 되찾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뒤에 코리가 에릭의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코리는 강력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코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코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코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거다. 코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리가 에릭에게 약을 투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집에서 가져간 물건 그 어디에서도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조사가 시작됐을 때 코리와 코리의 가족들은 에릭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부부였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코리 측에 따르면 에릭은 코리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 아이들과 집안일에 집중했으면 했던 거죠. 하지만 코리는 독립적인 성격이었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갈등은 에릭의 사냥이었어요. 에릭이 사냥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냥에 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냥 여행으로 자주 집을 비웠고 정말 어떨 때는 1년에 4달, 5달씩 사냥 여행을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코리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에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은 사냥이었어요. 코리는 남편이 집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집안의 일에 더 신경 써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도 의혹도 있었어요. 코리의 엄마 리사는 코리에게서 에릭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에릭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내가 사위로서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에릭에게 상당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부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에릭의 가족들은 에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지켰을 거라고 말했어요. 에릭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죽을 날을 대비해서 재산을 여동생 케이티에게 맡긴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에릭이 죽기 전 몇 달 동안만큼은 두 사람의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다고 말했어요. 항상 웃고 장난치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괜찮아진 줄 알았다고 해요. 에릭의 가족들은 코리가 에릭을 죽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검찰 측 증언에 따르면 에릭에게는 적어도 3-4개 이상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코리는 에릭 몰래 추가로 에릭인 척 서명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코리가 에릭 몰래 가입하거나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던 보험들이 총 200만 달러 규모였다고 해요. 하나로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코리는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져야 했고 계약을 위해서 당장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에릭 측은 코리가 주택을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에릭을 죽인 거라고 말했어요. 이혼을 하면 남편의 돈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데 남편이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수상하게도 에릭이 죽은 시점은 코리에게 아주 큰 돈이 필요한 시기였죠. 에릭의 순수 자산 가치는 약 4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한화로 6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코리의 변호사는 코리가 에릭의 사업 자금에 손을 댔다는 거, 그리고 코리가 빚더미에 앉아서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집을 사서 고치고 다시 파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투자금을 끌어서 쓰는 건 하우스 플리핑 사업 구조상 흔한 일이었고 어차피 집이 팔리면 그 돈은 바로 상환이 되는 구조였다고. 그러니까 코리가 부채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살인 동기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코리 리친스의 보석 심리가 열렸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죠. 이 심리에서 핵심 쟁점은 에릭의 약에 대한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약이 에릭의 몸에 들어가게 됐는지. 검찰은 코리가 이미 여러 번 에릭을 독살하려고 시도했고 에릭이 그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면 정말 에릭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코리의 의료 기록 그 어디에서도 펜타닐을 처방받은 기록은 없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코리가 약을 정식 처방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구했다고 봤습니다. 그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카르멘 라우버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코리의 집과 부동산 현장 일을 도와주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카르멘은 과거에 약물 문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카르멘 전과 때문에 무작정 카르멘을 의심해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코리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카르멘과 나눈 삭제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삭제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약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르멘이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카르멘은 경찰에게 자기가 코리에게 약을 구해주고 판매한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강하게 반박했어요. 카르멘 저 여자 말 어떻게 믿냐고. 근데 실제로 수사와 재판 내내 카르멘 진술의 신빙성은 계속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카르멘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코리가 카르멘에게서 약을 받는 장면이 찍혔다거나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검찰은 에릭의 몸에 정확히 펜타닐이 어떻게 투여됐는지도 사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죠. 모든 것이 정황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에릭이 사망한 날 새벽 코리의 핸드폰 기록이에요. 코리는 9시쯤 아이를 재우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 3시에 에릭이 자고 있는 침실로 가서 에릭을 확인하자마자 911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었죠. 코리의 말대로라면 911 신고 전까지 코리는 핸드폰을 만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리의 데이터 기록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의 핸드폰은 3시 6분, 8분, 10분, 15분, 19분 여러 차례 잠금이 해제됐고 그 시간에 집안에서도 이동을 한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3시 21분이 돼서야 911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의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에릭이 사망한 뒤에 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뭔가 다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검찰은 코리의 디지털 흔적 자체도 수상하게 봤습니다. 수백 건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삭제됐고 에릭이 죽고 난 뒤에 코리는 경찰이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지, 럭셔리 감옥, 펜타닐 치사량, 아이폰에서 정보를 원격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 보험금 지급 이런 검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릭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코리는 돈뭉치로 눈을 가린 여성의 이미지나 나는 정말 부자다 이런 문구가 적힌 밈들을 조회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기록들만으로 범행이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이걸 증거 은폐의 정황으로 봤고 코리가 남편을 살해한 직후에 죄책감보다는 빚을 갚고 부자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에릭의 가족들은 코리가 남편의 죽음과 아이들을 돈벌이로 사용해왔고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에릭의 가족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코리가 아이들 명의로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에릭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고모들을 말하는 거죠. 친척들과 아빠 친구들은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너희를 신경 써주지 않고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했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에릭 가족의 주장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코리가 돈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코리는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검찰이 과장하는 거라고. 코리가 에릭에게 말없이 가입한 보험은 딱 한 개였다고 해요. 그것도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가입한 거였는데 서명하면 10만 달러 무료 생명보험 혜택 뭐 이런 종류의 우편물이었고 거기에 배우자의 것과 자신의 것을 서명한 거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생명보험은 모두 에릭이 직접 훨씬 이전에 들었던 것이고 에릭 스스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릭의 가족들도 코리의 가족들도 에릭이 죽고 나서 처음에는 코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에릭은 실제로 꽤 오랫동안 불법 약물을 사서 먹었고 진통제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판사는 검찰 쪽 손을 들어줬어요. 코리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 없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심리가 끝난 뒤부터 코리와 에릭 가족 사이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코리와 여동생 사이의 폭행 문제, 코리가 낸 책의 수익 문제, 아이들을 둘러싼 문제, 집 매각 문제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소송이 오갔어요. 코리가 구금돼 있는 동안에도 혐의는 계속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릴 때쯤에는 코리가 무려 3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중간에 에릭 여동생 폭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유죄가 인정돼서 코리는 최고 형량인 징역 6개월과 2,000달러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코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코리의 어머니 리사를 둘러싼 이야기까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리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고 해요. 사인은 옥시코돈이라는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성의 거액 생명보험 수익자가 바로 리사였어요. 에릭의 죽음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은 에릭 사건과는 별개의 일이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두 사건의 방식이 묘하게 겹쳐 보이면서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자 코리는 감옥에서 공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은 아직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에릭에게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침묵한 채 살아왔습니다. 언론이 세상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말하게 그냥 뒀어요. 이제는 제가 말할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엄마를 자기 아이들에게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코리는 이 입장문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코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코리는 법원에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밋 카운티 검찰청 자체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아니면 최소한 담당 검사인 블러드워스 검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블러드워스 검사가 코리와 변호사 사이에 비공개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감옥에 있던 코리의 편지, 월크더독이라는 편지를 유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코리는 재판 장소 자체를 다른 카운티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서밋 카운티를 넘어서 미국 전역에 크게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코리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조사 결과 서밋 카운티 주민 80% 이상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공정한 배심원을 뽑을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배심원 선정 과정을 세심하게 할 거다. 우리가 공정하게 배심원을 선발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수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꽤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코리는 에릭이 THC 젤리를 먹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그 젤리 봉지를 보여달라고 확보하지 않았고 에릭이 정확히 뭘 먹은 건지도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경찰 수사잖아요. 침대 바로 옆에는 2016년에 처방됐던 약병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망 원인을 동맥류로 봤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과 약물 확보는 기본적인 수사 아니냐고, 더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또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공개하지 못하게 된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코리의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사는 교통단속 도중에 이루어졌는데 변호인 측은 이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때 조사 내용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이건 코리의 집에서 이루어진 조사인데 이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사에서 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이후로 영장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절차 미준수로 결국 검찰은 코리의 조사 영상을 재판에서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건이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진짜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에릭이 사망한 지 거의 4년 만인 2026년 2월 23일, 마침내 코리 리친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3월 27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코리는 가중살인, 가중살인미수, 보험사기, 위조, 자금세탁, 통신사기, 주택담보대출 사기 등등등 3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됐어요. 코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살인 재판에서 직접 다뤄지는 핵심 혐의는 가중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위조 혐의 이렇게 해요. 이 재판은 시작 전부터 관심이 엄청났어요. 미국 언론, 유튜브, 각종 방송 채널들이 다 달라붙었고 실제로 법정 안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법정 밖에 별도로 중계실까지 마련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재판 12일 차거든요. 그래서 12일 차까지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검찰은 에릭의 죽음을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고, 코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 초반 가장 주목받은 증인 중 한 명은 바로 카르멘 라우버였어요. 카르멘은 코리가 처음에는 자기한테 고객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 진통제 좀 구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르멘이 약을 구해줍니다. 거래는 코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카르멘이 집에 약을 갖다 놓으면 코리가 약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돈을 놔두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첫 거래 이후 2주 뒤에 코리는 카르멘에게 더 강한 약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펜타닐을 구해달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때 정확히 코리가 약을 어느 정도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15정에서 30정 정도라고 해요. 카르멘은 그 약을 $900를 받고 팔았습니다. 한화로 1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코리가 이 약을 사고 3일 뒤에 샌드위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릭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때 코리가 약을 시험해 본 거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샌드위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릭이 과거에 했던 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릭이 죽기 전에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건 사실이에요. 2월 26일 코리는 카르멘에게 한 번 더 $900어치 약을 요구했다고 해요. 카르멘은 약을 구해서 또 코리의 사업장, 리모델링 중인 집 화덕 안에 약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가 이 약을 구매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월 4일 에릭이 사망하게 되죠. 에릭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카르멘은 곧바로 코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해줘. 그 약 에릭한테 간 거 아니지? 그니까 코리가 아니야. 에릭은 뇌동맥류로 죽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코리가 카르멘에게서 약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는 검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약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카르멘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는 거. 변호인 측은 코리가 카르멘에게 줬던 수표에 대해서 그거 약값 아니다. 그 돈은 카르멘이 집과 회사 일을 해준 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거다 라고 말했고, 증인으로선 카르멘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했어요. 카르멘은 초기 조사 때 펜타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약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약은 옥시 계열이었고, 당시 카르멘은 마치 펜타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카르멘이 진술을 언제 바꾸냐? 경찰이 너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너를 마약 혐의로 잡았고 너 총기 문제 있는 것도 안다.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감옥에 아주 오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카르멘에게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펜타닐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 말을 들은 뒤로 카르멘은 경찰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카르멘이 전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르멘 라우버에 대한 신빙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술을 바꾼 건 카르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르멘이 로버트 크로지어라는 남성에게 약을 구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남성도 나중에 사실 자기가 판 건 펜타닐이 아니라 옥시 계열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검찰이 제시한 약 공급 경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최종 판단은 배심원이 하게 되겠지만 변호인 측은 경찰이 듣고 싶은 말을 카르멘에게 먼저 흘렸고 카르멘이 거짓 진술을 한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 라이브나 댓글들도 조금 살펴보는데 이런 문제, 증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많이 언급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조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코리의 내연남이에요. 앞에서 제가 에릭이 바람을 폈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같이 상담받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리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코리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실제로 법정에서 로버트가 증인석에 앉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들이 읽혔는데 그 과정에서 로버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슴 절절한 사랑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은 살인 재판입니다. 로버트는 자신과 코리가 2020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코리는 로버트에게 이런 문자들을 자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혼하고 내일 당장 나랑 결혼하자고 하면 당신 할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너만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완벽할 텐데. 그리고 두 사람은 에릭이 죽은 날 밤에도 사랑해 이러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에릭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코리가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그때 기분 어땠어?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대답은 해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로버트가 이라크전 참전용사라고 해요. 검찰은 두 사람이 에릭 사망 3개월 전부터 카리브해 리조트 여행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코리가 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남편이 없는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코리는 에릭이 죽고 나서 자신의 핸드폰에서 엄청난 양의 문자와 통화 기록, 웹 검색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굉장히 수상한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이걸 데이터만으로 범행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어요. 사실 이 말도 맞아요. 검색 내용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이런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코리의 검색 내용이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살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한 이유는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걸 숨기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잃은 불쌍한 미망인 이미지로 돈을 벌고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겠죠.
또 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남편 생명보험금이 언제 들어오나 궁금해하고 남편이 펜타닐 치사량 5배로 죽었다는데 이건 어느 정도인가 그런 의미에서 검색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배심원이 전체 맥락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에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모킹건, 누구나 한 번에 납득할 만큼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동기, 금전 문제, 약 구매 정황, 불륜, 감옥에서 발견된 문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코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계속 강조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코리가 감옥에서 엄마와 오빠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입니다. 제목도 이상해요. 걔 산책시켜라.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편지는 총 6페이지 분량이고요. 이건 코리의 구치소 사물함에서 발견됐어요. 이 편지에서 코리는 오빠가 정확히 어떤 증언을 해야 하는지 소설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에릭이 코리의 오빠에게 멕시코에서 자기가 마약을 구해왔다고 말하는 소설 같은 내용,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고 엄마는 걔를 산책시키는 척 하면서 몰래 메모를 전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증언 조작처럼 보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코리는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의 일부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편지를 증언 조작 시도로 보고 있고 코리 측은 창작 중인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재판 전까지만 해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코리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라고 할 때마다 코리에게는 별다른 재정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원래 코리가 하는 부동산 사업이 큰 대출과 큰 채무를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겉으로 보기에 숫자가 커 보여도 그건 사업 구조일 뿐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코리의 재무 상태가 적나라하게 분석됐어요.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코리의 사업은 당시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에릭이 사망하던 시점에는 약 750만 달러 이상의 빚과 수많은 연체이자를 안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00억이 넘었던 거예요. 심지어 살고 있던 집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 있었어요. 코리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남편 에릭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사실을 에릭이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코리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과해졌어요. 2020년에는 5채의 집을 구매했는데 1년 만에 이 프로젝트 수가 5개에서 15개로 늘어납니다. 구매액이 1년 만에 220만 달러에서 670만 달러로 증가한 거예요. 점차 사업 규모를 늘린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도전적인 스케일이긴 하죠. 심지어 이 상태에서 2022년 그 290만 달러짜리 대저택을 구매하겠다고 한 거예요. 위에서 설명했지만 에릭의 자산 규모는 4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코리 측은 재정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돈이 급했고 코리는 에릭이 죽는다면 자신이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법정 회계사는 코리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 리친스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코리의 사업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상당한 현금과 자본 투입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붕괴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리는 에릭이 죽고 나서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9억 정도를 생명보험금으로 받았는데 그걸 받자마자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경제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참고로 29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그 대저택은 결국 새 소유주에게 넘어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가 유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끝까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에릭의 몸속에 그 약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그 약의 출처는 어디에서 왔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젤리를 통해서 들어간 건지, 검찰 주장대로 코리가 준 칵테일을 통해서 들어간 건지, 그 과정은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코리에게 약을 팔았다고 한 증인들의 신뢰도 역시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를 향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저자 코리는 지금 그 남편을 죽이고 가족을 무너뜨린 혐의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건 단순히 살인 의혹만이 아니었어요. 불륜, 빚, 보험, 삭제된 기록, 코리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재판에서 코리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 코리 측이 서밋 카운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바로 항소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리는 정말 자신의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은 비운의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독살한 치밀한 살인자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한 가족의 삶이 결국 돈과 의심, 배신과 거짓 속에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원래 이대로 업로드될 예정이었는데요. 업로드 직전에 재판이 갑자기 조기 종결돼서 지금 추가로 내용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재판이 약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3월 26일까지 이어질 계획이었어요. 초반에는 검찰 측 증인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변호인 측이 반격에 나설 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변호인 측 증인들이 나올 차례였는데 변호인 측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코리 리친스는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고 변호인단 역시 추가 증인을 부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변론을 종결해버렸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이런 강수를 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악수가 됐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바로 어제 8명의 배심원단은 단 3시간의 짧은 논의 끝에 코리 리친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중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 위조까지 전부 유죄입니다. 이제 판사에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태고요. 선고 공판일은 5월 13일로 잡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바로 사망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생일이에요. 코리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코리 측이 곧바로 항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죄가 인정됐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에릭의 가족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